샬롬. 속담 첫 번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남에게 잘해야 남도 내게 잘한다. 전래 동화는 호랑이와 두 나무꾼. 아주 먼 옛날 두 나무꾼이 담을 마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 나무꾼은 입만 열면 험한 소리를 하는 못된 버릇이 있었지요. 반면 다른 나무꾼은 곱고 예쁜 말만 해서 이웃 마을까지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이 험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 새끼를 만났지 뭐예요. 이 나무꾼은 습관처럼 호랑이 새끼를 보면서 마구 험한 말을 해댔어요. 그놈의 호랑이 새끼 참 못생겼구먼. 나중에 집채만 해주면 사람도 잡아먹고 아주 흉측해질 테지. 그런데 그때 실컷 험한 소리를 내뱉은 나무꾼 앞에 진짜로 집채만한 어미 호랑이가 나타났지 뭐예요. 나무꾼이 한 이야기를 어미 호랑이가 모두 듣고 있었던 겁니다. 제 새끼들어 못생겼다는데 좋다 할 어미가 있나요? 어미 호랑이는 나무꾼을 죽지 않을 만큼 실컷 혼내주었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입이 험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가면 호랑이가 나타나 회방을 놓았죠. 할 수 없이 이 나무꾼은 이 산에서 나무를 하지 못하고 먼 산으로 다니며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한편 입이 고운 나무꾼도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 새끼를 만났습니다. 아유, 그놈 참 귀엽게도 하다. 크면 늠름하고 씩씩한 호랑이가 되겠구나. 이 말을 이번에도 어미 호랑이가 들었죠. 제 새끼 예쁘다는데 싫다 할 어미가 있겠어요. 그날부터 호랑이는 나무꾼 집에 나무도 물어다 주고 귀한 산삼도 가져다 주고 등에 데워서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기한 경치까지 보여줬답니다. 입이 험한 나무꾼이 툴툴 거렸어요. 아니, 왜 자네만 호랑이한테 귀한 대접을 받는가? 억울하네. 그러자 입이 고운 나무꾼이 방긋 웃으며 대답했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라네. 내가 남에게 잘해야 남도 내게 잘하는 법이지. 내가 친구에게 험한 말을 했다면 친구 역시 내게 험한 말로 대꾸하겠죠. 하지만 내가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면 친구도 나에게 친절히 대해줄 거예요. 이렇듯 내가 남에게 잘해야 남도 내게 잘한다는 것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한답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로 바꿔 쓸 수도 있겠고,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도 크다라는 뜻도 같은 속담이고,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속담에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솝우와 여후와 두루미. 여후가 두루미를 집에서 초대했어요. 여후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두루미야, 맛있는 요리를 대접할게, 꼭 와줘. 두루미는 신이 나서 여우네 집으로 갔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우가 밑이 평평한 넓은 접시에 음식을 내온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맛있다, 냠냠 쩝쩝쩝. 부리가 뾰족한 두루미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우가 맛있는 음식을 모두 먹어치우는 것을 구경만 해야 했어요. 다음날 두루미도 여우를 초대했지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음식이야. 맛있게 먹으렴. 하지만 두루미가 내어온 음식은 주둥이가 긴 병에 담겨 있어서 여우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지요. 맛있게 먹는 두루미에게 여우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걸 나더러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 못된 두루미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 모르니? 어제 너는 평평하고 넓은 접시에 음식을 내왔잖아. 두루미의 말에 여우의 얼굴이 새빨개졌답니다. 두 번째,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제 결점이 큰 줄 모르고 남의 작은 허물을 탓한다. 이솝 우화에 갈대와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경치 좋은 강가에 올리브 나무와 갈대가 살고 있었죠. 올리브 나무는 먹이기를 참 좋아했답니다. 내 굵고 단단한 기둥을 좀 봐. 튼튼한 가지도 많이 달렸고 잎도 반짝거리잖아. 나같이 멋진 나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걸. 그런 올리브 나무의 눈에 갈대가 우스워 보이는 건 당연했지요. 불쌍한 갈대야. 그렇게 여린 몸으로 대체 어떻게 살아가니? 뭐? 내가 여리다고? 그래. 산들 바람만 불어도 이리 출렁 저리 출렁거리는 너를 보고 있자니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난다. 괜찮아.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햇살이 따가우면 따가운 대로 몸을 맡기면서 꽃과 함께 춤도 추고 나비들과 인사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행복해. 뭐라고? 그렇게 우스운 얘기는 처음 들어봐. 갈대의 말에 올리브 나무는 배꼽을 잡고 웃어댔답니다. 하지만 갈대는 그러거나 말거나 조용히 바람에 몸을 맡길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르르 쾅쾅쾅쾅 우르르 쾅쾅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지요. 갈대야, 난 튼튼한 기둥이 있어서 괜찮은데 넌 어쩌지? 올리브 나무는 세찬 비바람에 누워버린 갈대를 보며 또다시 의시됐어요. 연약한 갈대야, 정말 안 돼 보이는구나. 날 봐. 이 튼튼한 기둥 덕분에 난 끄떡없다고. 과연 그럴까? 갈대의 말에 올리브 나무가 발끈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날 질투하는 거지? 그때였어요. 내 기둥이 갑자기 왜 이러지? 우지끈. 갑자기 몰아닥친 바람에 올리브 나무의 기둥이 그만 우지끈 부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반면에 갈대는 강한 폭풍우에도 끄떡 없었답니다. 올리브 나무야, 너처럼 튼튼한 기둥을 가진 것도 좋지만 가끔은 나처럼 바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한단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하더니 내가 내 결점을 모르고 갈대를 비웃었구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부러진 올리브 나무는 이미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가랑잎은 마른 나뭇잎을 말하죠. 밟으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가랑잎이 뾰족하고 매끈한 솔잎들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신경질을 부리네요. 솔잎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렇게 자기의 결점은 모른 채 남의 허물만 탓할 때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라고 한답니다. 겨울바람이 봄바람보다 춥다고 한다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도 같은 뜻의 속담입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이솝 우화는 나그네의 외투 벗기기 내기를 하는 해와 바람, 누가 더 빠른지 달리기 경주를 하는 토끼와 거북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짧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교훈과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은 이솝 우화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지은 사람은 약 2500년 전 그리스에 살던 이야기꾼 이솝입니다. 이솝은 사람이 아닌 동식물을 주인공으로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었지요.
이러한 이야기를 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솝이 지은 이야기를 이솝 우화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이솝이 이야기를 글로 적어 이솝 우화라는 제목으로 책을 낸 것은 아닙니다. 이솝이 지어낸 우화들이 아주 재미있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마음을 먹었던 사자가 도리어 당하는 것을 보면 통쾌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론 위험을 슬기롭게 빠져나가는 토끼의 재치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우스꽝스러운 여우의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한답니다. 이솝 우화는 동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들의 모습을 동물에 비유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솝 우화를 읽으면서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는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 전래동화로 지혜로운 농부의 교훈.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죠. 그는 평생 착실하게 농사를 지어 돈을 아주 많이 모았답니다. 하지만 그에겐 아주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그의 세 아들들이었지요. 내 엿을 네가 먹은 게냐? 얼른 내놔. 내가 안 먹었어. 형이면 다야. 어쭈 이게 감히 형에게 대들어? 세 아들은 사이가 몹시 나빠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큰 소리를 내며 다투기 일쑤였어요. 오늘도 또 싸우는 게냐? 농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내가 꼭 그 꼴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큰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가망이 없다. 내가 눈 감기 전에 너희들의 사이가 좋아진다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아들들이 철없이 계속 싸우기만 하자 농부는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당장 나가서 나뭇가지를 장득 꺾어 오너라. 아이고, 우리를 회초리로 때리시려나 보다. 세 아들은 주저주저하며 나뭇가지를 꺾어 왔지요. 모두들 나뭇가지 하나씩을 잡고 부러뜨려 보아라. 그거야 너무 쉽지요. 똑똑똑. 세 아들은 쉽게 나뭇가지를 부러뜨렸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부러뜨려 보아라. 농부가 내민 것은 나뭇가지를 한데 묶은 나무단이었어요. 세 아들은 끙끙거리며 나무단을 꺾으려 했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 이것은 아무리 힘을 줘도 꺾이질 않습니다. 그것 봐라. 너희들 또 혼자서는 뚝뚝 부러지는 나뭇가지처럼 아무 힘이 없다. 하지만 이 나무단처럼 똘똘 뭉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제야 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죠. 죄송해요, 아버지. 앞으로는 절대로 싸우지 않을게요. 그 이후로 세 아들은 이웃 마을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우애가 좋아졌고 농부의 병도 씻은 듯 나았답니다. 장가지가 많고 잎이 많이 달린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잎들이 이리저리 흔들려 소란스러워요. 마찬가지로 자녀를 많이 둔 부모는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겠지요. 이것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무는 부모님을 뜻하고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잎은 자식들을 뜻하죠. 탈무드에 농부와 아들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세 아들을 둔 농부가 있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내가 없으면 저 게으른 아들들은 모조리 굶어 죽고 말 테지. 고민하던 농부는 죽기 전 세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너희들에게 남겨줄 보물을 포도밭 아래에 묻어두었다. 내가 죽거든 포도밭을 파보아라.
농부가 죽자 아들들은 유언대로 땅을 파보았어요. 하지만 구석구석 아무리 파보아도 보물은 나오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게 분명해. 우리가 게으르다고 골탕을 먹인 모양이야. 새 아들은 몹시 실망했어요. 하지만 그의 가을이 되었을 때 새 아들의 눈은 휘둥그레지고 말았어요. 보물을 찾느라 땅을 온통 갈아엎은 덕에 그 어느 해보다 풍년이 들어 포도가 주렁주렁 큰 열매를 맺었거든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큰 깨달음을 얻은 새 아들은 그 후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네 번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지난날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어려웠을 때의 일을 잊어버리기 쉽다. 전설로 견우와 직녀. 하늘나라 임금님에게 직녀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배를 잘 짠다 라는 뜻의 직녀라는 이름답게 그녀가 짠 비단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고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를 짜다 말고 산책을 나온 직녀는 하늘나라에서 소를 모는 목동 견우를 만나 서로 한눈에 반했지요. 견우는 소를 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바마마, 견우님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임금님, 직녀 공주님과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애절하게 간청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이 간절하자 임금님은 마지못해 물었지요. 결혼을 하고도 지금처럼 배를 열심히 짜고 소도 열심히 몰겠느냐? 물론이에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호언장담에 결국 둘은 그렇게 임금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꿈에 그리던 혼인을 하게 된 두 사람은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어요. 꽃 구경을 하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매일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 직녀는 배 짜는 일에 소홀해졌고 견우도 더 이상 소를 몰지 않았어요. 직녀가 일을 하지 않자 하늘나라에는 옷감이 부족하게 되었고 견우가 돌보던 소들은 하나둘 죽어갔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왜 혼인 전에 약속은 까맣게 잊고 노는 데만 정신을 파는 것이냐. 임금님이 혼을 내도 두 사람은 반성하지 않고 점점 더 게을러지기만 했답니다. 결국 화가 난 임금님은 두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부터 너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살거라. 견우는 동쪽 나라로, 직녀는 서쪽 나라로 가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다만 1년에 딱 하루 7월 7일에만 만날 수 있지. 아버님, 잘못했어요. 아바마마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빌고 또 빌어도 임금님의 화를 풀 수는 없었어요. 결국 헤어지고만 두 사람은 매일 서로를 그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직녀 참으로 보고 싶소. 견우님 그립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7월 7일이 되어 견우와 직녀는 한달음에 서로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넓은 은하수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어요. 둘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보며 눈물만 흘렸죠. 두 사람이 하늘에서 흘린 눈물 때문에 지상에서는 큰 홍수가 나서 집과 논이 물에 잠기고 가축들도 비에 떠내려 갔지요. 결국 보다 못한 까마귀와 까치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아 불쌍한 견우님과 직녀님을 만나게 해드리자.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까마귀와 까치는 7월 7일 칠성날이 돌아오자 은하수로 모여 다리를 만들었어요. 견우와 직녀님, 저희들을 밟고 건너세요. 둘은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준 다리를 건너 서로 만날 수가 있었답니다. 이후로 칠성날에는 홍수가 나지 않게 되었지만 서로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흘리는 눈물로 꼭 이슬비가 내리곤 한답니다. 견우와 직녀는 막상 결혼을 하게 되자 예전의 약속은 까맣게 잊고 게을러졌지요. 이처럼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아래에 있던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어 옛날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올챙이로 살다가 네 발 달린 개구리가 되자 못생긴 올챙이들을 비웃는다는 뜻이지요. 며느리 늙어 시어머니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자신의 며느리에게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뜻이고, 거지가 밥술이나 뜨게 되면 거지 밥술 안 준다라는 같은 속담입니다. 5번째,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을 겪고 나면 즐겁고 좋은 일도 있다. 콩쥐팥쥐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음씨 착한 콩쥐가 새어머니와 살고 있었지요. 새어머니에겐 팥쥐라는 딸이 있었는데 둘은 심술이 가득해서 매일 콩쥐를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어머니, 저도 잔치에 가고 싶어요. 콩쥐는 개미 기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새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물론이지. 콩쥐, 너도 잔치에 오려무나. 그게 정말이세요, 어머니? 대신 저기 저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멍석에 말려놓은 벼도 다 찧어놓고 배도 다 짜놓고 와야 한다. 알았니? 그러고 나서 새어머니는 밭지만 데리고 잔치에 갔답니다. 얼른 일을 마치면 나도 잔치 구경을 조금은 할 수 있을 거야. 어서 가자. 어서 하자. 하지만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붓고 또 부어도 채워지질 않았어요. 항아리 바닥이 깨져서 구멍이 나 있었던 거지요. 이를 어째? 콩쥐는 속이 상해서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콩쥐 아가씨, 울지 마세요. 제가 항아리에 뚫린 구멍을 막아줄게요. 그게 정말이니? 고마워, 두꺼비야. 콩쥐는 두꺼비 덕분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있었죠. 이번엔 별을 지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 멍석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별을 다 지어 주었답니다. 다 지어진 쌀은 어디선가 조르르 날아온 잠새들이 항아리로 옮겨 주었어요. 이제는 배를 짤 일이 걱정이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날개 옷을 입은 선녀님이 나풀나풀 내려오더니 배틀에 앉아 배 한 피를 금세 다 짜 주었지요. 그리고 비단옷과 비단신 한 켤레를 주며 어서 잔치에 가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콩쥐는 옷을 갈아입고 얼른 잔치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그런데 서둘러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비단신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콩쥐는 너무 아까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잔치집으로 갔지요. 다음날 비단신 한 짝을 고이 든 보졸들이 마을의 모든 집을 방문했어요. 비단신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원님이 어제 징검다리에서 비단신을 떨어뜨리는 여인을 보곤 한눈에 반한 것이었어요. 팥쥐는 낑낑대며 비단신을 신으려 애썼지만 발가락이 겨우 들어갈 뿐이었답니다. 팥쥐에 이어서 콩쥐도 신발을 신어 보았어요. 꼭 맞네, 꼭 맞아. 꼭 맞네, 꼭 맞아. 드디어 신발의 주인을 찾았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렇게 해서 콩쥐는 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공지는 비록 못된 새어머니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착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여기서 낙은 한자로 즐길 낙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이 들고 고생스럽더라도 꿋꿋이 참고 견디면 반드시 즐겁고 행복한 날이 온다는 뜻이죠. 쥐 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속담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서방의 입에서 김서방의 입으로 전해지는 전래 동화. 옛날 아주 먼 옛날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고 재미있지요. 할머니나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듣던 이야기는 참으로 꿀맛입니다. 더군다나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이야기의 결말은 또 얼마나 통쾌하고 후련한가요? 이렇게 옛날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래 동화라고 한답니다. 옛날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사를 짓느라 글 공부할 시간도 책을 읽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는 서로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지요. 김서방이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옆집 이서방에게 전해주면 이서방은 또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부인은 또 옆집 동네 할머니에게 전달해 주는 식이었지요. 그러니 이야기를 옮기는 사람마다 약간씩 살을 덧붙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줄이거나 없애버리기도 하였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전해졌지요. 그래서 같은 콩쥐팥쥐 이야기라도 지역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래 동화의 특징이지요. 하지만 이야기에 담겨 있는 재미와 교훈은 변함없이 이어져 와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6번째, 고양이가 쥐 생각해 준다. 고양이가 쥐 생각해 준다.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친한 체 한다. 솥에 든 돈, 솥에 든 돈.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선비는 과거 급제를 위해 매일같이 글만 읽었지요. 아내는 바느질을 해서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며 살았습니다. 부부는 밥을 먹는 날보다 먹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도둑이 들었지 뭡니까? 도둑은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가 멈춰갈 만한 게 있나 살폈어요. 천장도 찬장도 열어보고 쌀떡도 열어보고 솥단지 아궁이 밑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뭐 나올 게 있겠어요. 이렇게 쌀 한 톨 없는 집은 처음 보네 그려. 글만 있느라 배는 쫄쫄 굶고 사는구먼. 도둑은 처음엔 어이가 없다고 정말로 아무것도 나오질 않자 오히려 선비 부부가 불쌍해졌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이렇게까지 가난할 줄이야. 오늘 훔친 돈이라도 두고 가자. 도둑은 엽전 몇 개를 솥단지에 넣었어요. 훔친 적은 있어도 두고 간 적은 처음이네 그려. 이것이야말로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격이로군. 다음 날 아침 솥뚜껑을 열어본 아내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제까지 아무것도 없던 솥단지 안에 반짝이는 엽전 몇 개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아니 여기 좀 보세요. 신령님이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돈을 넣어놓고 가셨나 봐요. 당장 쌀과 찬거리를 살 수 있겠어요. 아내는 신이 나서 말했지요. 하지만 선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건 우리 돈이 아니요. 분명 누군가가 실수로 놓고 간 게 분명해. 아니 그래도요. 허허, 남의 돈에 욕심을 내다니 지금 제정신이요. 주인을 찾아주도록 합시다. 그날 밤 도둑은 자신이 준 엽전으로 부부가 배불리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다시 선비네 집으로 갔어요. 흐뭇한 마음으로 방안을 엿보려던 도둑의 눈에 선비가 붙여놓은 종이가 보였어요. 어제 저희 집에서 돈을
잃어버리신 분은 찾아가십시오. 보자마자 도둑은 황당해서 입이 떡 벌어졌지요.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신이 일부러 넣어둔 거였으니까요. 그때 부부가 방 안에서 하는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벼 이삭을 주워와서 죽을 끓이다니, 아무리 떨어진 벼 이삭 몇 알이라 해도 그것은 남의 논에서 주워온 것이 도둑질이요. 어서 돌려주고 오시오. 도둑은 그 호통이 마치 자기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남의 것을 훔치며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러워졌거든요. 도둑은 금방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뒤늦게 울음소리를 듣고 나와 본 선비와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도둑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요. 게다가 선비는 도둑을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해주었고 공부까지 가르쳐 주었답니다. 몇 년 뒤 선비는 과거에 급자해서 높은 벼슬에 올랐고 도둑은 훗날 벼슬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면서 쥐가 아파할까봐 걱정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콧 웃음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도둑도 도둑질을 하러 들어와서는 오히려 선비 부부를 걱정해 주고 있어요. 이렇듯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했으면서도 가당찮게 상대를 생각해 주는 척 하는 것을 고양이가 쥐 생각해 준다라는 속담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고양이 쥐 사정 보듯이란 말로 바꿔 쓸 수가 있답니다. 7번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썩 그럴듯한 일이지만 막상 하기는 힘든 경우. 토끼의 간. 깊은 바닷속 으리으리한 용궁을 다스리는 용왕님이 그만큼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바다 세상에서 좋다는 약이란 약은 모두 구해서 드렸지만 용왕님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지요. 매기 의원, 더 이상은 약이 없는 것이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요. 아니, 대체 그 방법이라는 게 무엇이요? 그건... 거참 뜸들이지 말고 말 좀 해보시오. 의원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말했어요.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 약은 이 바다에는 없습니다. 다만 바다 밖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씻은 듯이 나으실 겁니다. 그날부터 용궁은 시끄러워졌어요. 대체 누가 육지로 나가서 토끼의 간을 구해올지 토론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아니요. 우리 바다 생물들은 육지로 나가면 곧 죽고 말아요. 그런데 어떻게 토끼의 간을 구해올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러게 말이오. 이건 불가능한 일이오. 그때 가장 구석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자라가 말했어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육지에서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라는 토끼의 간을 구해오기 위해 육지로 나왔어요. 드디어 토끼를 만난 자라는 온갖 달콤한 말로 토끼를 꼬여냈지요. 정말 용궁에 가면 온갖 보석들과 귀한 음식들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벼슬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토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라의 말에 귀가 번쩍 트인 토끼는 당장 자라를 따라 용궁으로 갔어요. 그런데 용궁에 들어서자마자 토끼의 팔과 다리를 바지에 꽁꽁 묶고 말았지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토끼는 꾀를 냈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했어. 옳지. 그런 방법이 있군. 토끼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신기한 동물이죠. 평소 간을 빼놔서 햇볕에 말리고 한 달에 하루만 몸에 지닙니다. 다시 돌아가 얼른 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겠어요? 자라의 등에 엎여 육지로 나온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도망을 쳐버렸답니다. 다시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자고 다짐하면서요. 고양이가 무서워 벌벌 떨던 쥐들이 회의를 열었지요. 그러고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바로 몸을 피할 수가 있을 테니 참 좋은 생각 같지요. 하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문제였어요. 이처럼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실제로 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속담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온 마을의 쥐들이 사나운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벌벌 떨었지요. 쥐들은 마음 편히 쥐구멍에서 나오지도 못했답니다. 참다 못한 쥐들은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벌써 피해를 입은 친구들만 여럿입니다. 우리가 왜 못된 고양이 때문에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합니까? 쥐들은 그동안 쌓인 불만을 터뜨렸어요. 자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해 봅시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때 가장 젊은 쥐가 말했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소리만으로도 고양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어 쉽게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군. 젊은 쥐의 말에 모든 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모두들 젊은 쥐를 칭찬할 때 가장 구석에서 잠자코 듣고만 있던 늙은 쥐가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할 수 있단 말이오. 젊은 쥐 당신이 그 일을 하겠소? 그러자 젊은 쥐뿐만 아니라 모든 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답니다. 끝.